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이번 주 어쨌든 우리 시장은 끝이 나지만 주말 사이에 또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관세 협상도 있고 또 이번 주 FOMC 회의도 있었고 최근에 환율도 좀 움직이고 있고 이런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시장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는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때마침 단장님 나오시는 타이밍에 관련된 중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저희 연휴에도 환율의 움직임이 또 네. 심상치 않았고 네네. FOMC 회의도 있었고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는 또 협상도 있습니다. 네네.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할지 일단은 네. 연준 FOMC 결과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그냥 지나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중요한 코멘트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글쎄요.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FOMC 하면은 다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쵸, 예. 이번 FOMC처럼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연준을 계속해서 와칭을 해야 되니까 연준 와칭하면서 이번에 나왔던 거에 대한 포인트를 좀 하나 말씀드리면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연준이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첫 번째는요. 연준은 성장 데이터가 향후에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데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물가 데이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달에는 연준에서 했던 얘기가 지금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이번에는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물가가 다시금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장이 둔화될 것 같으면 금리를 인하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엉거주춤한 모양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나 해요. 결국에 트럼프 관세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 또 포인트로 준 게 뭐냐면 이 관세를 갖다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과거에는 2019년도에는 관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해서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니까 먼저 금리 인하를 해줬거든요. 예. 그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줬는데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아요. 뭐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냐면 2019년도에는 선제적으로 인하한 게 맞다.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인하할 때 그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6%밖에 안 됐다. 왜냐하면 그때는 2% 밑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물가를 신경 쓰지 않고 성장이 조금 둔화될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을 받쳐줬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3% 가까이 돼요. 2%를 넘어서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함부로 금리 인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현재 이미 작년도 고점이 5.5%였는데 거기서 1% 가까이 낮춰진 4.5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도 꽤 낮춰놨고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지켜보기에 굉장히 좋은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무언가를 보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확인하고 후행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걸 사실상 선언적으로 박은 거잖아요. 딱 그 얘기를 듣고 6월 달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예상을 했는데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훅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떨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있기 때문에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시장을 지켜줄 거다라는 기대, 요걸 갖다가 연준에서 이번에 파월 의장은 그거를 좀 많이 낮추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또 얘기했거든요. 네. 금리 이 파월 의장 이게 이런 선택을 한 파월 의장에게 확실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 오늘도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뭐 네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그냥 이 자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네, 이제 이번에도 그 기자회견 때도 FOMC 네. 기자회견 때도 그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의 의사결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들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는 네네.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듣지 않고 실제 물가하고 성장만 바라보면서 가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 지난 한 5, 6년 정도를 보면은 시장이 흔들릴 때는 재무부에서 재정 지출로 지원을 해주거나 네. 연준이 통화 완화를 해줘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이 두 가지 지원 중에서 연준의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는 조금은 좀 낮춰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이거를 연준의 통화 완화나 아니면 재정 지출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 연준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이 케이스에는 결국에는 관세 문제를 다시 어떻게 매만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걸 만지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트럼프는 너네 연준에서 금리 인하해주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도 약간 어쨌든 요즘은 위화적인 제스처를 네네.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관세와 관련해서의 벽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뭐 연준 이야기는 뭐 요 정도까지 일단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연휴 사이에 환율 움직임 때문에 또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시아 통화, 뭐 대만 달러를 비롯해서 홍콩 달러도 그랬고 네네.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강세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이게 왜 이러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지금 약달러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로 가니까 이게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 4월 초에는요.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 네. 그 달러 약세의 이면에는요. 엔화라든지 유로와 같은 선진 통화들, 선진국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지만 선진 통화는 강세고 다른 나라 통화는 좀 크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미국의 신뢰 문제가 생기면서 외환보유고에 달러 말고 다른 무언가 엔화나 유로화를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골드까지. 그쵸.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으니까. 강했던 겁니다. 근데 다만 외환보유고에 아시아 통화를 담기는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달러의 신뢰 문제 때문에 아시아 통화가 달려가기는 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엔화나 유로화가 강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트리거가 되냐면 미중 무역 협상이 뭔가 실마리를 찾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전혀 얘기가 없다. 미국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좀 뭔가 진전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중국이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관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낮춰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쵸. 그리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려는 듯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지금의 관세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에 열려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실제 이 협상이 갖다 물꼬를 트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대라는 거죠. 무언가 양쪽 다 급하니까 결국에는 무언가 솔루션을 찾겠네. 근데 이 협상 중에는 뭐가 들어가 주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중국이 통화 환율, 그러니까 위안화의 절상을 일정 수준은 반영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오게 돼요. 이게 보시면은요 선진국 통화 말고 아시아 신흥국 통화는요 중국 위안화에 연동되는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예, 그렇습니다. 위안화 영향 많이 받죠.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라는 그런 기대가 시장에 형성이 되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기 전에 미리 위안화를 사거나 아니면 위안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통화를 미리 매집을 하는 케이스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환투기 세력들도 여기엔 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거는 대만의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달러의 강세를 기대하면서 달러 약세 쪽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달러 약세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그런 포지션들을 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나타난 외환 시장의 큰 움직임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언가 실제 협상에 대한 액션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협상에 대한 액션이 나타날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위안화의 절상을 가져갈 거라는 기대. 요게 아시아 국가 통화들을 갖다가 강세를 만든 거고요. 근데 또 이제 보면은 최근에 또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이렇게 빠르게 관세를 낮춰주거나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 이러면서 또 거리 두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협상에 따라서 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위안화 환율도 또 다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도 다시 그날 연휴 끝나고 나서는 네네. 확 내려갔다가 그렇죠. 다시 1,400원대로 올라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겠네요. 네, 그렇죠. 1,360원까지 주저앉았다가 이게 1,410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국채를 뭐 일본이 던진다, 중국이 던진다 이런 네네네. 얘기가 나올 때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뛰었었어요. 4.5까지. 그쵸. 그러다 그 다음 날엔 또 이렇게 또 쭉 가라앉아 가지고 지금처럼 또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협상에 대한 실마리가 풀려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를 반영한 면이 조금 더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향후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이 변동성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좀 올라왔어요. 1,412원까지 지금 네네. 좀 올라왔네요. 근데 또 오늘 뭐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미국 쪽의 언론에서 중국 관세를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 50%대까지 낮춰줄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런 보도까지는 나왔습니다. 근데 네네. 아직은 그게 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주말에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베센트와
프리폼이 만납니다. 네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지 네네. 그런 것이 참 궁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할지까지는 뭐 다 이렇게 항목별로 볼 수는 없지만 네.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협상을 한번 보면은 일본과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굉장히 항목들이 다양했어요. 네네. 근데 미국이 일본에 원한 건 간단했습니다. 뭐냐면 대미 무역 흑자를 제로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흑자를 내고 있는 걸 제로로 만들려면 일본이 미국 물건을 많이 사주거나 그쵸. 아니면 수출을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관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로까지는 어렵겠지만 일정 수준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쓸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얘기할 때도 엔화의 환율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없었다 이렇게 없었다고, 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니케이에서는 소문이 이제 돌았겠죠. 루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엔화 강세를 원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아니었다. 부정을 했어요.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이제 그런 그쵸, 얘기들도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아마 환율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환율을 넘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걸 갖다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미국이 중국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트럼프나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원하는 건 그들이 시장을 여는 것. 시장을 열어서 미국의 물건을 사주는 것. 이게 1번이고요. 네. 베센트 재무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결국에는 지금 여태까지는 미국이 소비를 하고 중국은 물건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제는 그 롤을 갖다가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면 중국에 팔겠다. 중국이 사달라. 그 얘기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부양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물건을 사들이면서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과도한 대미 무역 흑자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앞장서 나가라. 이제 이런 요청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어떤 얘기가 더 오가게 되는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그 향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의 중국에서 저가를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파는 그 구조를 바꿔서 네네. 미국에서 만든 제조업으로 만든 걸 네네. 중국에 팔겠다. 네네. 근데 어쨌든 중국에 팔려면 네. 뭐 환율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네. 중국의 지금 경기 상황도 체크를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중국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게 가능할지 여부도 중국은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국도 당연히 신경 쓸 거고 미국도 당연히 네네.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상대 국가가 내 나라 물건을 사려면 네. 상대 국가도 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그쵸, 있어야지 그쵸. 내 나라 예, 물건을 예.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쌍순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도 부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이다가 이번에 이제 위안화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조금 더 불을 땡기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중국한테 있어서는 소비 부양이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실 필요가 있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중국이 소비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이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중국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도요. 인구가 15억에 가까이 되는데 수출로만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예. 어느 정도는 내수 소비를 갖다 키워줄 필요가 있고요. 내수 소비가 크려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위안화가 국제 통화가 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쵸. 미국 같은 경우도 국제 통화다 보니까 달러가 안정이 돼서 소비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위안화가 국제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도하게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들보다는 위안화 가치가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위안화가 약간은 절상이 되거나 올라가는 게. 이럴 때는 그 국제 통화로서의 지위를 올릴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의 수출이 희생이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그 그렇네요. 반대편에서 위안화 국제화라는 카드를 갖다가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양쪽 다 결국에는 합의가 될 부분은 중국이 일정 수준 소비를 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합의가 좀 될 것 같고요. 이게 당장 이번 주에 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순차적으로 오갈 겁니다. 가겠죠. 많은 갈등도 있을 거고요. 그 방향을 향해 가려고 할 것 같고요. 그게 미국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최근에 이 환율 상황을 알 수가 있겠네요. 중국도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겠죠. 네네, 그렇죠. 우리의 위안화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다가 무게를 실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그럼 위안화가 올라가면 불리해지는데 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미국과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엄청 할 것이다.
앞으로의 추이는 그렇게 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나라의 영향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위안화와의 환율이 연동되는 면이 꽤나 크단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 주에는 단기간으로 원달러 환율이 출렁거리긴 했는데 네. 다시 1,400원대로 왔습니다. 네. 그 1,300원대로 내려갔을 때 이제 좀 외국인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주식시장에 한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면 우리나라 국채 산다는 외국 예. 쪽의 이야기도 막 있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되게 바빠지는 게 이 자료를 너무 많이 봐야 되는 게요.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주 전쯤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요. 1,500원 그러다가 간다, 그렇죠. 막 그런 연휴 얘기 때 있었는데. 보면은 1,360원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면 3주 만에 움직임이 110원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연간 움직임을 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세 글자로 변동성이 커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드린 이유가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을 때는 강달러 기조 속에서 원화가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강달러 기조 속에서의 움직임 때문에 이 밴드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하고의 협상 때문에 위안화 절상 카드가 나타날 수 있어라는 기대는요. 결국에는 위안화를 사는 대신에 우리나라 원화와 같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통화를 사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네. 그럼 위안화 절상이라는 거는 환율의 하락 요인도 같이 열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상승 요인과 하방 요인이 같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넓어지는 그렇죠. 거군요. 넓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트리거가 결국엔 협상이 된다 안 된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밴드가 넓은 밴드 사이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들, 단기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향후에 협상이 안정적으로 된다면 19년도, 20년도에는 위안화가 이제 결국에는 무역 협상이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그럼 위안화가 아주 완만한 속도로 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협상이 제대로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위안화의 완만한 절상 이런 것들은 원화에도요. 환율이 조금 강달러 기조가 살짝은 숨을 죽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번 주에 있는 이슈를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있을 어쨌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다음 주에 저희가 잘 체크를 해보고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또 단장님 모셔서 이런 해안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